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황선우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부실채권, NPL의 유동화 제도와 감정평가 업계의 시사점입니다. 먼저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은 대출 계약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부실채권에서 이 채권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그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민법상 채권의 의미, 즉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이제 민법상 채권이라고 하고요. 또한 뒤에서 이제 론의 개념으로는 이제 활용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본드의 개념, 즉 국가 또는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일종으로서의 채권,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양립하고 있는데, 그럼 부실 채권에서 이 채권의 의미가 뭐냐? 이 채권의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민법상의 이 채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무에서는 그러면은 부실채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은행업 갑동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27조에 보면 보유자산 건전성 기준을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임은, 추정 손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실채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정 이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개월 동안 연체한 경우부터가 이제 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부실채권의 종류에는 일반채권, 특별채권, 기업 개선 채권이 있는데 감정평가 업계와 관련이 깊은 거는 이 일반채권 중에서도 무담보와 담보가 있는데 담보부 부실채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그러한 채권이 부실화된 부실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물권적 채권이라는 겁니다. 앞에 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떠한 그 상태를 알려주지만 뒤에 채권, 본질은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채권이 뭐라는 거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채권에 이제 물건이 결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물권적 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그 저당권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매하는 그런 강력한 채권 회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상 부실 채권 해가지고 부실 하면은 뭔가 우량 채권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용어상의 부실이라는 탈은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왜냐하면 경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채권 회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량 채권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부실 채권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 앞에서는 이제 부실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보았고 지금은 이제 자산 유동화 제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유동화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 즉 현금이 안 된 그 유동성이 없는 그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만들면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현금화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산을 유동하다. 즉 자산이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이 비유동화 되는 것을 유동화하는 어떤 시스템 안에 굴려서 현금화 시키는 것을 이제 자산 유동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 기초자산에 따른 자산 유동화 증권의 유형이 좀 중요합니다. 이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이것들을 이제 폴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집합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집합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초 자산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 채권이 있는데 부실 채권도 담보부 부실 채권이 있고 무담보부 부실 채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건을 한 500개, 1000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초 자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SPC라고 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한테 양도를 하게 되고 그 SPC라는 곳이 그것을 이제 증권으로 발행하는 그러한 제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 자산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담보부 증권과 부실채권 담보부 증권에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게 구분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용어를 만든 건데 부동산 담보부 증권은 이제 뒤에 보시면
MBS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MPL, MBS는 이게 좀 다릅니다. 즉 MBS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저단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의 기초로 해서 폴링을 한 겁니다. 폴링을 해가지고 SPC한테 넘기면 그 SPC가 그것을 증권으로 만든 거고요. 예. MPL, MBS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부동산 저당 채권이 있는데 이거는 부실 채권은 아니에요. MBS에서의 부동산 저당 채권은. 근데 MPL, MBS에서는 부동산 저당 채권이 뭐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서 부실 채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실 채권을 폴링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권화한 거를 MPL, MBS라고 하고, 이거를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 기초 자산으로 해서 증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동화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PL, MBS하고 MBS는 구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제도 및 부실 채권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기준은 아래와 같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산 유동화를 하는 방식이 자산 유동화법에 의해서 할 때도 있지만 상법 등 다른 기타 법령에 있어서도 유동화를 할 수가 있지만,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 우리가 지금 메인이 되는 이제 핵심 대상이죠. 은 대부분 자산 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자산 유동화법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산 유동화는 그 크게 이렇게 유동화 자산, 유동화 기구, 그리고 유동화 증권, 기타 참여자라는 구성 요소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하고 있다. 제도가 이제 완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화 자산은 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화 기구로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SPC라고 하죠. 유동화 전문회사가 대표적이고요.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즉 페이퍼 컴퍼니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법정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점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되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자라는 사람한테 손과 발이 되는 어떤 유동화 자산의 관리를 위탁을 하고, 손과 발이 되는 업무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특수 목적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은 이제 뭐 ABS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동화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A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뭐 주관회사, 그리고 자산 보유자,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 자산관리사, 업무 수탁자, 여기까지는 위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이하의 기관들을 기타 참여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실 채권 유동화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이제 부실 채권의 유동화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적 시장이고 하나는 공적 기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앞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적 기구에 대한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예. 앞에 이제 2-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적 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유동화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단일 그 SPC로 하는 구조가 있고요. 신탁 구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1번과 2번을 혼재해서 만드는 구조가 있는데,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그리고 부실채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1번, 동그라미 1번의 단일 유동화 전문회사 구조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보유자 대부분이 이제 은행에 해당하는데요. 이 은행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실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집합화합니다. 폴링을 해서 유동화 기구한테 자산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양수받은 이 그 SPC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ABS, 즉 유동화 증권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투자자한테 주고요. 이 투자자가 이 발행 대금을 SPC한테 주면 이 SPC는 이것을 은행에게 다시, 즉 자산 보유자한테 양도 대금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요 밑에 자산관리자는 AMC라고도 하는데, 자산관리자 업무 수탁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SPC가 페이퍼 컴퍼니고 직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손과 발이 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 채권 그 유동화의 절차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름 정리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에 특화된 내용입니다. 부실 채권의 유동화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AMC, 즉 자산관리사가 AMC라는 이 자산관리사가 특별하게 주체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는 자산 보유자가 보통 은행이라고 하겠죠.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을 집합화 해가지고 기초 자산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자산 보유자가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을 이제 폴링해서 기초 자산을 만들고 뭐를 하냐면 입찰을 준비를 해요. 그럼 입찰에 이제 응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통은 아까도 여기서 연결된 게 SPC였잖아요. 페이퍼 컴퍼니의 SPC가 어떤 입찰이나 낙찰을 할 것 같은데 2단계 보시면 특수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아닌 상시 존재하는 그런 자산관리 회사 AMC가 입찰에 응하고 낙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3단계. 그러면 자산관리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자회사 비슷하게 유동화 전문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이제 갑이라는 거는 제가 이들이 동일성을 추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낙찰받은 자산관리회사, 즉 AMC, SPC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를 만드냐면 갑 SPC를 만드는 거예요. 즉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유한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입찰을 해야 되는데 SPC는 상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찰을 하거나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MC가 입찰을 하고요. AMC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거의 자회사와 같은 그 유동화 전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보유한 그 AMC가 그것을 SPC한테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3단계고요. 제 4단계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스탁 회사를 지정을 하는데 웃긴 거는 다시 잘 보세요. 여기 AMC였잖아요. AMC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설립했잖아요. SPC를 설립했는데 SPC는 다시 AMC를 자산관리사로 자기 지정, 다시 재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갑 유동화 전문회사 SPC는 다시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갑 AMC를 자산관리 회사로 지정을 하게 된다. 소위 자기지정, 재지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유에서 자산관리 회사를 유동화 전문 회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SPC, 갑 SPC는 업무 수탁자로 자신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즉 자산관리 회사와 업무 수탁 회사를 갑의 이름으로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갑 자산관리회사, 즉 AMC가 입찰에 참여하고 유동화 전문회사 만들고 그리고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가 다시 자산관리회사로 갑을 재지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 수탁자도 갑 업무 수탁자로 지정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메커니즘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SPC가 설립이 되고 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갑 업무 수탁자는 갑 유동화 전문회사 SPC를 대신해서 자산 유동화 계획을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요. 자산 보유자도 유동화 전문회사에 이것을 이제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을 양도를 하고 그리고 양도 등록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동화에 있어서 그 기초 자산으로 폴링된 기초 자산을 양수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부동산 담보 부실 채권 투자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NPL, MBS, 즉 그 기초 자산을 통해서 증권을 만들었잖아요. 그 증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자. 그래서 이거를 NPL, MBS 투자자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그냥 채권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자, NPL 투자자. 왜냐하면 채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권적 채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경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소위 그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NPL 투자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눠서 보여지는 건데요. NPL, MBS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동화 전문회사의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을 유동화 증권, 즉 NPL, MBS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져서 양수, 양도, 대금을 이제 지급을 받고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자산 보유자한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AMC는 또 무슨 사업을 하냐면 증권 투자했잖아요. 그럼 수익을 뭐로 내겠어요? 그 부실 채권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AMC가 이 투자자한테 매각하거나 직접 그 추심을 하거나 경매 절차를 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 난 거를 그 증권 투자자한테 투자자 배당을 함으로써 이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AMC가 채권 회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이 이제 NPL 투자자인데 이건 뭐냐면 좀 지점을 해서 좀 지우고 갈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갑 자산관리회사가 부실 채권을 직접 추심을 하거나 또는 경매 절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NPL 투자자에 대해 이거를 매각하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제2차, 3차 시장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NPL 투자자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자로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이 가지는 물권적 채권의 어떤 법적 성격과 관계, 법령의 특례 규정 등을 통해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자체에 투자를 해서 사가지고 자기가 실현하고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NPL 투자자는 이러한 유동화된 즉 부실채권이 은행에 있었던 게 유동화되면은 AMC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AMC에 있는 그 부실채권을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화된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있던 게 유동화돼서 AMC에 온 거. 그것을 매입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AMC하고 그리고 NPL 투자자하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방식이 론세일 투자 방식, 채무 인수 방식, 사후 정상 방식, 대위 변제 방식 이렇게 있고요. 투자비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한 배당금을 이제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 2차, 3차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캠코 같은 경우에도 NPL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캠코 같은 경우에서는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 제1항에서 은행이 부실채권을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캠코는 그렇게 인수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이 인수한 부실채권을 관리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채 입찰, ABS 발행 이와 같은 경우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요. 경매하고 공매 방식만 관리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NPL을 캠코가 인수할 때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5조에서 뭐냐면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보면 여기서 보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즉 감정평가의 감정평가 제로를 활용해서 그 가액을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법사가를 산출을 하는 걸로 제가 실무 그 자문을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이제 법사가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캠코에서 자체적으로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다시 산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 법사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료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시사점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유동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매각 처리 영역, 그리고 증권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영역은 아까 부실채권이 그 자산 보유자에서 SPC까지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실채권 증권화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걸 양수받은 SPC가 증권을 발행을 하죠. 거기에서 투자되는 그 관련돼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와의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실채권 매각 처리 영역은 이제 AMC가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MC는 이거를 NPL 투자자 2차, 3차에게 이걸 팔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매를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어떤 감정평가와 이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화 영역에서의 것들을 이제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 전문회사의 양도 양수 관계 관점에서, 그리고 캠코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의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를 의뢰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법사가 보통은 이제 양도 양수와 관련된 부실채권 유동화 영역, 동그라미 1번 영역에서는 이제 법사과를 위주로 컨설팅 또는 평가, 가치평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용어는 조금 사용하지 않고요. 그 평가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NPL 평가. 법사과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증권화 영역, 이제 두 번째 영역이죠. 아까 증권화 영역에서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캠코 동일하게 유동화법, 자산 유동화법의 그 규율을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분 실익은 없고요. 의뢰자는 보통 유동화 기구입니다. 유동화 기구에서 여기 캠코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때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통 컨설팅은 뭐냐? 담보 자산 등 기초 자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즉 보통은 신용평가 기관이라든지 회계법인 등이 어떤 NPL 평가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이제 담보 물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담보 물건에 대한 평가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부실채권 매각 처리 영역에서의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SPC와 이제 NPL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캠코도 이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있어 매각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매, 공매 등을 사용할 때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법사가 필요하고, 이때는 이제 자산관리 회사인 SPC와 그리고 NPL 투자자 2차 3차 시장에서의 어떤 그 대부업체 등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2차, 3차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은 뭐 법사가라든지 예상 낙찰가, 시장가 등을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합하면 NPL 시장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은 즉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 회사 등으로부터 외주를 받거나 자산 보유자, 뭐 유동화 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그 캠코 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가 아닌 일부 자문이나 컨설팅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주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업역 확대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 즉 업역 확대를 하고 우리가 주된 메인 업무로 가져오려면 최소한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에 특화된 경매 채권의 추정 회수액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 위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실 채권,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은 종국적으로는 채권에 관한 평가여야 돼요. 채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뭐 법사가라든지 예상 낙찰가, 시장가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부실 채권, 회수액, 채권의 회수액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기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 또는 연구 보고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NPL 부실 채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 뭐 시중에 여러 가지 뭐 경매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질비되어 있는데 참 정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면 그래도 뭐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이 어떻게 유동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